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106회 이론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회계의 목적에 대한 문제였어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회계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부터 정보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볼게요. 1번이에요. 미래 자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회계 및 비화폐적 정보의 제공. 미래 자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은 맞는데 정보를 제공을 할 때 비화폐적인 정보가 아니라 화폐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야 맞습니다.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네요. 2번은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었네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 볼게요. 2번입니다. 2번은 분계에 대한 문제였네요. 다음 중 보기의 거래에 대한 분계로 틀린 것은? 1번부터 4번까지 분계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같이 분계해 볼게요. 1번 차용증서를 발행하고 현금 100만 원을 단기 차입하다. 분계에 필요한 요소들은 문제에 표시를 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읽으면서 분계에 나와줘야 될 요소들을 체크를 해주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1번은 현금을 빌려온 거래예요. 현금을 빌려왔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는 빌려온 부채도 같이 증가가 되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 100만 원. 옳은 분계입니다. 2번 볼게요. 비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네, 물건을 사왔습니다.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는 외상매입금 1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외상은요, 상품 거래에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입니다. 상품을 구입하거나 상품을 판매했을 때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상품이 아니라 비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미지급금으로 분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비품 10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1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돼야 돼서 2번은 옳지 않은 분계였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을 해줘야 될 건요. 상품 거래에만 쓸 수 있는 건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이고요. 상품 이외에 물건을 구입을 하고 뭔가 구입했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미수금. 그래서 상품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외상이라는 글씨를 쓸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상품의 상자와 외상의 상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상품이 아니라면 외상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 없다는 거 기억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볼게요. 상품 매출 계약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수령하다. 계약금만 받았습니다. 차변에 현금 100만 원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는 먼저 받은 돈이라는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같이 증가가 됩니다. 선수금 부채이기 때문에 나중에 물건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대변에는 선수금 100만 원 기재한 분계 맞습니다. 4번 볼게요. 직원부담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급여에 포함된 세금은 예수금으로 분계가 됩니다. 계정 과목 예수금인데요. 지금은 예수금을 납부를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갚은 부채의 감소, 차변에 예수금 100만 원,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현금 100만 원이 감소하죠. 4번도 옳은 분계였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같은 분계를 묻는 문제는 종종 등장을 하기 때문에 상품 이외에 구입한 것을 외상으로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2번은 2번이었고요. 3번 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 지어진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는 하나밖에 없죠.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묻는 문제인데요.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차변에 비용, 대변에 수익 이렇게 이루어진 보고서인데요. 수익과 비용으로 짝 지어진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1번은 매출원가 외상매입금인데 매출원가는 비용이 맞습니다. 영업비용인데요.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재무상태표 항목이죠. 1번 옳지 않고요. 2번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대표적인 영업수익입니다. 그리고 미수수익이 있네요. 미수수익은요. 아직 못 받은 수익이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재무상태표 항목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계정 과목이었고요. 3번 보겠습니다. 매출원가는 영업비용이 맞고요. 기부금은 영업하고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3번이
비용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이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도 같이 볼게요. 선급 비용과 기부금입니다. 선급 비용은 먼저 지급한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이고요. 기부금은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자산과 비용이기 때문에 4번도 옳지 않은 계정 과목이네요. 네,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으로 짝지어진 것은 3번이 맞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다음 중 거래의 판료소와 그 예시가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예시를 이렇게 제시를 해 주었고요. 오른쪽에 거래 발생을 기재를 해 두었는데 이 문제는 분계를 반드시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네요. 가부터 라까지 함께 분계해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기계장치 1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분계해 보겠습니다.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차변에는 기계장치 10만 원, 네, 구입한 대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줬네요. 대변에는 보통예금 10만 원, 자산의 감소.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네요. 맞는 설명입니다. 가 맞고요. 나 볼게요. 현금 10만 원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다. 여러분 출자라는 단어가 있으면요.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될 게 있어요.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입니다. 처음에 영업을 개시를 할 때 자본금이라는 자본으로 회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현금 10만 원으로 회사 영업 개시를 한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현금 10만 원을 출자했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고요. 대변에는 현금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자본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자본의 증가. 네, 나도 맞는 설명입니다. 출자라는 단어는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계정 과목이에요. 2번 같은 경우 거래를 기억해 주시고요. 다 볼게요. 은행으로부터 10만 원을 차입하고 즉시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차입은 빌려 온 것입니다.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돈은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네요. 그래서 차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 증가하고요. 대변에는 차입금도 증가가 되죠. 차입금은 앞에 꼭 반드시 기간이 나와야 돼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것이면 단기 차입금이고요. 1년 이상 걸려서 상환이 가능하면 장기 차입금입니다. 지금은 기간이 나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볼게요. 10만 원 부채가 증가합니다. 차변에는 보통 예금이라는 당좌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다도 맞는 설명이네요. 마지막 라 볼게요. 외상매입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외상매입금 부채인데요. 부채를 현금으로 상환한 거래입니다. 빚을 갚은 거래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갚았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하고요.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도 감소합니다. 차변에는 부채의 감소, 대변에는 현금이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입니다. 라도 맞는 거래의 요소네요. 그러면 가, 나, 다, 라 모두 일치하는 4번이 답이 됩니다. 4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거래의 판료소와 그 예시가 적절한 것, 이런 문제가 가끔 등장을 하는데 4번 문제도 3번과 동일하게 그 분계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계 연습은 꾸준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 볼게요. 5번입니다. 잔액시산표에서 가와 나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건데요. 잔액시산표는 오류를 검증하는 기능이 있는 표인데 시산표 종류가 3개가 있죠. 잔액시산표, 합계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가 있는데 지금은 잔액시산표를 묻는 문제입니다. 차변에는 차변 항목인 자산과 비용이 기재가 될 것이고요. 대변 항목에는 부채와 자본 그리고 손익계산서 항목인 수익이 기재가 될 것입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가는 합계를 구하는 건데요. 합계를 한번 구해 볼게요. 현금이 10만 원, 차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입니다. 건물은 비유동자산,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차변 맞고요. 외상매입금 부채, 그리고 자본금은 저희가 구해야 하고 이자 수익은 4만 원,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재가 되었고 급여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은 5만 원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의 합계 금액을 같이 한번 구해 볼게요. 네, 가를 모두 합계 금액을 계산을 하면 10만원, 70만원, 5만원이기 때문에 총 합계는 85만원이 되죠. 그렇다면 차대변이 모두 같은 금액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대변의 합계도 역시 85만원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변 항목은 9만원과 4만원, 총 13만원인데 1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바로 자본금이 되게 되겠죠. 계산을 하면 72만원이 자본금 금액이 되게 되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네시산표에서 종종 묻는 문제는 계정 과목이 옳은 변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 수익은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차변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수익이 기재가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6번입니다. 다음 중 결산 시에 손익으로 계정을 마감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결산 시에 손익 계정으로 마감하는 계정은 비용과 수익입니다. 손익계산서 항목을 손익 계정으로 마감을 해요. 그렇다면 비용과 수익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같이 계정 과목 분류해 볼게요. 1번은 이자 수익입니다. 수익은 손익 계정으로 마감을 하고요. 이자 수익은 수익 중에서 영업 외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2번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자본 항목이고요. 이것은 손익 계정으로 마감하지 않습니다. 3번은 미지급금입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은요, 유동부채, 부채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은 외상매출금이고요. 물건을 매출하고 아직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고, 외상매출금은 당좌자산, 그래서 자산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용과 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이자 수익이네요. 6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7번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자산이 아닌 것은 자산에 대한 내용을 묻는 건데요. 어떤 자산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것이 가능한 자산. 첫 번째 설명은요,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년 이상 걸려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비동자산입니다. 두 번째,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자산, 판매할 목적도 아니고요, 투자할 목적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영업 활동할 때 사용할 목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유형자산 혹은 무형자산일 수도 있고요. 기타 비유동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목적의 자산이어서 재고자산은 아니겠습니다. 투자자산도 아니고요. 마지막 볼게요.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 네, 형체가 있다면 이것은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에서 찾는다면 유형자산을 묻는 문제네요. 1번부터 같이 볼게요. 1번, 상품 판매 및 전시를 위한 상가. 네, 상가입니다. 영업활동에서 쓸 상가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판매를 위한 재고자산. 네, 판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재고자산은 계정 과목이 상품입니다. 세 번째, 운반을 위한 차량 운반구. 자동차는요, 차량 운반구로 계정 과목을 쓰고요. 차량 운반구는 유형 자산입니다. 마지막, 상품 판매를 위해 상가에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상가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비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에 가진 자산이 아닌 것은, 유형자산이 아닌 것을 골라볼게요.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은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고, 상품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우리 자산의 종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총 6개의 종류가 있고요. 당좌자산은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 수표, 어음, 외상매출금, 미수금, 이런 돈에 관한 종이, 이런 것들은 모두 당좌자산이고요. 재고자산은 계정 과목이 상품 하나밖에 없어서요, 고르기 쉽습니다. 당좌자산, 재고자산까지가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투자자산, 그리고 형체가 있고 물리적인 형체가 보이고 기업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유형자산,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형체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산업재산권이나 소프트웨어나 영업권, 이런 것들은 무형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기타 비동자산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산인데 예를 들면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은 1년 이상 걸려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네, 자산의 종류를 좀 세밀하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8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무릉의 재무제표 정보이다. 이를 이용하여 2022년 회계연도 말 부채 합계를 구하면 얼마인가? 공식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공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는 부채 합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부채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을 해야 자본이 된다는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인데 앞에 기초라는 단어가 있는 것끼리 구해야 되고요. 만약 기말이라는 자료가 있다면 기말은 기말끼리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자료에 당기순이익이 있다면요. 당기순이익은 1월 1일에 그 전기에 2월 돼서 넘어온 자본에서 당기순이익을 더해서 기말자본을 구하고요. 만약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손실이라면 그러면 마이너스 금액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대입을 해서 볼게요. 먼저 2021년 12월 31일에 자료가 있고요. 2022년 12월 31일 자료가 있습니다. 21년과 22년은 1년이라는 차이가 있고요. 지금은 2022년 회계연도 말이기 때문에 2022년 12월 31일 이 자료가 바로 당기, 올해에 해당하는 자료가 되고 2021년에 해당하는 자료는 전기, 작년에 해당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것을 구할 때는요. 2021년 자료는 기초 자료가 돼요. 그래서 앞에 자산과 부채 합계 금액은 기초인 경우에는 기초자산 그리고 2022년 자료에서는 기말자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도요. 2021년에 해당하는 부채 합계는 기초부채가 되고 2022년에 해당하는 부채 합계는 기말부채가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기말부채 합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기말부채에 해당하는 자료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가 있죠. 2022년도에 자본변동 내역으로 해서 이익이 발생했네요. 80만 원이 있습니다. 네, 한번 구해 볼게요. 기초 자산이 850만 원, 기초 부채가 400만 원. 그러면 기초 자본 구할 수 있죠. 기초 자본 얼마가 될까요? 450만 원이 됩니다. 그럼 기초 자본은 아래 공식에 또 대입이 될 수 있고요. 당기 순이익은 총 80만 원이기 때문에 80만 원을 더해 주게 되면 530만 원이 기말 자본이 되게 됩니다. 네, 530만 원은 또 여기에서 오른쪽 공식에서 필요한데요. 기말부채는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X로 두고요. 기말자산은 구해져 있습니다. 1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1100만 원에서 어떠한 금액을 차감을 했더니 530만 원이 되더라. 그러면 기말부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네, 570만 원이 됩니다. 1100만 원에서 570만 원을 차감을 해야 53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부채는 570만 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8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구할 때는 공식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야 자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앞에 기초는 기초끼리, 기말은 기말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는지 순손실이 발생했는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네, 8번 같은 유형의 계산 문제는 매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 공식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과 관련된 지출금액으로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을 한다. 그러면은 무언가 자산을 구입을 할 때 매입원가에서 발생한 모든 재비용은 모두 가산을 하는 것이 맞는데 차감을 한대요. 그렇다면 재고자산에 문제가 있어서 차감을 한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뭔가 내가 사온 것 중에서 불량품이 있거나 하자된 물품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그거를 원가에서 차감을 한다. 이 내용으로 기억을 해 주어야 되고요.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을 해야 하는 것들은 매입 시 발생한 문제들이에요.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은 취득원가에서 차감을 하는데 매입 할인은 매입을 해오고 나서 지급해야 될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깎아주는데 갚아야 될 대금을 조기에 갚았을 때 할인받는 금액이고요. 매입 애누리는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개당 금액을 조금씩 깎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매입 애누리라고 하고요. 매입 환출은 매입을 해왔는데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려주는 것, 구입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차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매입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입 원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번부터 개정가 한번 같이 볼게요. 1번 매입 운임입니다. 운임은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1번은 포함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2번은 매출 운반비예요.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걸 물어봤는데 지금 매출이래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매출 시 발생하는 운반비는 운반비 비용 처리를 합니다. 3번은 매입 할인이기 때문에 대금을 조기에 상환했을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깎아주는 것. 이것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을 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3번이고 4번에 급여가 있는데요. 급여는 취득 시에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취득과 관련이 없습니다. 종업원을 고용을 하고 한 달 지나서 월급을 주는 비용이잖아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 시에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어서 4번도 관련이 없습니다. 9번의 답은 3번 매입 할인이었고요. 9번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매입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입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데 매입 시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들, 취득원가에서 빼는 것들은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볼게요. 10번입니다. 10번은 건물의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인데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2023년 1월 1일에 취득한 건물은 내용연수 10년, 내용연수는 10년 동안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구입한 연수고요. 10년 동안 사용할 것으로 건물을 정액법에 의해서 기말에 감가상각을 했는데 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재평가를 했는데 당기 올해의 감가상각비는 9,000원이었다. 올해 감소된 부분은 9,000원이었고요. 건물의 잔존가치, 남아있는 가치가 5,000원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액법의 공식을 먼저 한번 볼게요.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정액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감가상각 비용이 계산이 되고요. 매기 동일한 균등금액으로 가치가 감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취득원가예요. 취득원가를 구해줘야 되고요. 나머지 금액들은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비는 9,000원, 잔존가치는 5,000원,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그렇다면 X를 구해볼게요. 먼저 감가상각비 9,000원에서요. 내용연수 10년을 곱해주고 잔존가치 5,000원을 더해주면 그러면 계산이 되는 취득원가는 얼마인가요? 네, 95,000원입니다. 취득원가를 두고 나머지 항목들을 모두 이항시켜서 구했어요. 취득원가가 95,000원이고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정액법하고 다른 정률법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요. 정액법과 정률법은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나온 금액의 내용연수 10년을 나눠주면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는 것은 정액법이었습니다. 답은 95,000원, 2번이었네요. 10번 문제 답은 2번이었고요. 11번 볼게요. 11번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네요. 다음 중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산의 종류 6가지는 좀 구분을 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만 있습니다. 자산은 1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좌자산은 기억하기 쉽게 종이로 된 것이라고 기억하면 좋다고 했어요. 현금, 수표, 어음 이런 경우인데 외상매출금, 선급, 비용 이런 식으로요. 뭐뭐금, 돈금자로 끝나는 계정과목이거나 선급 비용 같은 경우는 결산 시에 나오는 계정과목인데 선급 말고도 미수금 혹은 미수수익 같은 경우도 당좌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재고자산은 상품 하나밖에 없어서 기억하기가 쉬워요. 1번부터 그러면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1번 외상매출금, 돈은 당좌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맞습니다. 2번은 선급 비용, 먼저 지급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말에 결산 분계를 할 때 나오는 계정 과목인데 이 경우에도 당좌자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3번 기계장치인데요. 기계장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비유동자산이 되겠죠. 4번은 상품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해당이 되고 대표적인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비유동자산인 기계장치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기에 기계장치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당좌자산은요. 외상매출금 이외에도 선급금,
미수금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고, 그리고 어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온 매출채권이죠.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대표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좌자산 종류가 돈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재고자산은 상품 하나밖에 없어서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유동자산은 당좌, 재고 두 가지 자산 종류가 있습니다. 비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 볼게요. 12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당기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임대료는 얼마인가? 임대료는 수익이죠. 수익 중에서 영업 외의 수익인데요. 올해의 기말 임대료 금액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12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당기 임대료로 36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분개해 보겠습니다. 분개를 해보면요.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360만 원. 그리고 받은 이유가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대변에는 임대료라는 영업 외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360만 원. 그리고 당기에 받은 임대료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금액은 90만 원이다. 여기에서 기말 결산 정리분개가 나오게 되네요. 올해 360만 원을 받았다면 모두가 소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차기, 내년에 속하는 것은 9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받은 경우가 해당이 되죠. 그렇다면 먼저 받은 수익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먼저 받은 수익 90만 원입니다. 선수 수익은요, 부채예요. 부채 중에서도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내년에 해당하는 수익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90만 원의 의무를 이행해야 될 경우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부채 90만 원이 증가하게 되고요. 차변에는 당기에 임대료 받았을 때 너무 많은 수익을 책정을 했어요. 300만 원 중에서 90만 원은 소멸시켜줘야 됩니다. 차변에 임대료를 기재를 한다면 수익이 소멸되게 되죠.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 90만 원, 대변에 선수수익 9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에 받은 360만 원 수령액에서요. 임대료 수령액에서 내년에 차기에 해당하는 임대료 빼면 90만 원이었죠. 그러면 올해에 해당하는 당기 임대료는 270만 원이 됩니다. 270만 원이 되고요. 기말 손익계산서상에 기재가 되는 임대료는 당기분을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70만 원이 올해의 기말 손익계산서에 기재를 해줘야 되는 금액.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기말의 손익계산서라는 건요, 당기분만 기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 당기분 금액이 차기분께에 속해 있다면 차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멸시켜줘야 됩니다. 소멸시켜주는 분계는 상계분계, 상계처리 반대편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를 12월 31일에 분계를 할 때 차변에 기재를 해서 소멸시켜 주었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13번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급여 지급 시에 총급여 30만 원 중에서 근로소득세 10만 원을 차감을 하고 2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다. 이 거래에 나타날 유동부채 계정으로 적합한 것은 물어봤는데요. 물론 분기를 해야 하는데 급여에 포함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계정 과목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급여에 포함된 세금은 어떤 계정 과목으로 정리를 할까요? 네, 예수금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급여에 포함된 세금은 모두 예수금을 처리를 하고요. 이 예수금 중에서도 종업원 직원 부담금이 있고 회사 부담금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13번 거래를 분개를 해볼게요. 총 급여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차변에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이 발생, 급여 30만 원이 발생하고요. 대변에는 그 중에서 예수금은 소득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납부할 금액입니다. 부채이고요. 유동부채 10,000원 증가하고 나머지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라는 유동자산, 당좌자산이 감소하게 돼요. 대변에 현금 29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고요. 여기 중에서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의 기간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부채 계정입니다. 답은 1번이었는데 급여에 포함된 세금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직원이 내야 되는 부담금이다. 그러면 모두 예수금이 맞습니다. 유동부채이고요. 원천징수라는 단어가 아마 등장을 할 거예요. 급여에 포함된 세금을 예치시켜 놓는 그 금액을 예수금이라고 하고 유동부채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내야 되는 예수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회사 부담분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 근로소득세 등 건강보험료 이런 모든 세금을 직원이 내야 되는 걸 회사가 대신 내주죠.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복지혜택, 복리후생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계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연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하고 나서 받는 금액이죠. 이 경우에는 복리, 후생비라는 계정감을 쓰지 않고 더 이상 우리 직원이 아닐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금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대신 내준 경우에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고요. 연금 이외에 직원이 내야 될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준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추가로 알아두시길 바라요. 직원부담금은 예수금, 직원이 받은 급여에 포함된 세금은 예수금으로 계정 과목 처리를 한다. 13번 답은 1번이었고요. 14번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에 결산일 현재 계정별 원장 중에서 자본금 원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이라는 T계정이 나와 있는데요. 자본금은 대변에 기재를 해야 증가이고요. 차변에 계정감을 기재한다면 감소죠. 그리고 자본금은 기초자본금은 차변에 기재를 하고요. 기말자본금은 대변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T계정을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월 1일 날짜가 나와 있고 전기 2월이에요. 전기는 작년이고요. 2월은 옮겨진 금액인데 작년에 옮겨져서 기재된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이번 달로 옮겨서 넘겨온 금액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기초에 해당하는 기초자본금이에요. 전기 기초자본금이고 기초가 있다면 반대편에 기말도 있겠죠. 12월 31일 기말의 날짜이고요. 차기 2월에서 차기는 내년이죠. 내년에 넘겨지는 금액이 290만 원입니다. 내년에 넘기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변의 12월 31일 금액은 기말자본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요. 기초자본금에서 당기 순이익을 더해야 차기 2월로 넘겨지는 금액이 기말자본금이 됩니다. 이 공식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당기순이익을 표현할 때는 손익이라는 집합계정을 쓰는데요. 12월 31일 손익에 90만 원이 대변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건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손익이라는 계정이 차변에 있으면요. 그 경우에는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예요. 지금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요인 대변에 있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자본금 200만 원에서요. 당기 순이익 90만 원을 더하니까 기말자본금은 29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90만 원이 기말자본금이 됩니다. 1번부터 한번 옳지 않은 거 같이 찾아볼게요. 1번 기초자본금이 200만 원이다. 전기 2월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맞고요. 2번 당기순이익이 90만 원이다. 대변에 손익이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증가시켜서 당기순이익 90만 원 맞습니다. 3번 차기 내년의 기초자본금은 290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요. 차기는 차변에 290만 원이 있는데 차기 2월은 내년 결산일 다음 내년기에는 전기 2월로 넘겨지는 금액이겠죠. 그래서 내년에 차기에 해당하는 기초자본금은 올해의 차기 2월이다. 그래서 내년의 기초는 290만 원이 됩니다. 올해는 차기 2월이 기말자본금이지만 내년에는 차기 2월 이 290만 원이 전기 2월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의 기초자본금은 올해의 기말자본금 290만 원 맞고요. 4번 결산일 자본금 원장의 손익은 290만 원으로 마감되었다라고 하는데 손익 마감 금액은 9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은 90만 원으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4번이 옳지 않네요. 14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14번은요. 자본 T계정을 좀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본금 계정을 좀 구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대변에 1월 1일 전기 2월 기재하고 차변에는 12월 31일 차기 2월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손익으로 마감을 해서 90만 원 기재한 경우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고요. 순손실이라면 손익이 차변에 기재가 되겠죠. 그래서 자본금 원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5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15번이에요. 다음 중 세금과 공과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세금과 공과는 영업비용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인데요.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분개해 볼게요. 1번입니다. 본사 업무용 건물의 재산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세로 끝나면요.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을 쓸 수가 있어요. 고지서로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차변에는 세금과 공과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이 발생하고요. 대변에는 현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생과공과 계정이 나오는 거래는 1번이 맞습니다. 2번도 볼게요. 급여를 지급 시에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후에 잔액을 현금으로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급여를 지금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차변의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을 거예요. 근데 급여에는 반드시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급여에 포함된 세금은 원천 징수라고 하고요. 예수금이라는 계정감으로 처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금은요, 급여 지급 시에 직원이 부담해야 될 소득세 같은 세금을 회사가 일시적으로 받아두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일시적으로 받아두는 예수금 계정을 사용을 해서 나머지 잔액만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 금액은 예수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급여, 비용의 발생, 대변에는 현금, 자산의 감소, 예수금, 부채의 증가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3번 볼게요. 차량 운반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했는데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취득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입 원가에 포함입니다. 취득 원가에 포함이기 때문에 해당 자산의 이름을 써주면 되겠어요. 해당 자산이 차량 운반구죠. 차변의 취득세를 차량 운반구로 기재를 해서 원가에 포함하고요.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차량 운반구는 유형 자산이고요. 차변에는 유형 자산,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현금, 당좌 자산, 자산의 감소입니다. 마지막 4번 볼게요. 회사 대표자의 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했는데 대표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요.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써요. 또는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도 괜찮습니다. 회사 대표자의 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인출금이라는 순자 자본이 감소하고요. 대변에는 현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자산도 감소합니다. 차변에는 자본의 감소, 대변에는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이루어진 거래인데 세금과 공과 계정이 나오는 분계는 1번만 해당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15번 문제까지 106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